그냥 계속 킥이 돼. 자 이제 요 중간고사 범위로는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 교과서 100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0쪽. 요 단어는 이제 그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배운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이 있었죠. 충격량은 뭐와 같았습니까? 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았죠. 그 식을 이용해서 몇 가지 현상들을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가 계란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동일한 계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하나는 딱딱한 바닥 위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푹신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렸을 때 보통 너무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둘 다 깨집니다. 깨지는데 조금 적당한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면 이쪽은 깨지고 이쪽은 안 깨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깨지고 얘는 왜 안 깨지느냐 그거를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두 달걀을 자유낙하시키면 이 바닥에 있는 딱딱한 바닥이나 푹신푹신한 반석과 닿기 직전의 속도가 어때요? 같죠? 예, 자유낙하 운동에서 우리 배웠었죠. 질량이 다르다라고 해도 속도는 같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더군다나 얘는 동일한 두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동일한 상황이니까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속력이 같고요. 게다가 운동량도 같죠? 운동량도 같고 속도도 같으면 잘못 얘기했네. 질량이 같죠? 그 바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예, 질량도 같고 속도도 같으면 질량 곱하기 속도인 운동량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이 똑같고요. 충돌 후에는 결과적으로는 뭐 깨지든 안 깨지든 얘가 결국엔 멈추죠. 네. 그래서 충돌 후 운동량은 둘 다 0으로 역시 같습니다. 그럼 충돌 전 운동량도 같고 충돌 후 운동량도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죠. 예. 따라서 이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리나 푹신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리나 같은 높이에서 두 달걀을 떨어뜨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네. 벌써잖아? 너무 섣부른 거 아니가? 그러면 깊은 잠에 못 빠진다. 램수. 참고 참다가 잠이 들어야지.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또 뭐와 같아요? 충격량과 같죠. 그래서 충격량이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두 달걀이 바닥으로부터 받는 방석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도 같습니다. 충격량도. 충격량은 뭐와 뭐의 곱이었죠? 힘과 시간의 곱이었죠. 힘과 시간의 곱. 그래서 힘과 시간의 곱이 같습니다. 근데 왜 왼쪽은 깨지고 오른쪽은 안 깨지냐? 충돌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딱딱한 바닥은 충돌하자마자 금방 멈추고요. 푹신푹신한 방석은 달걀이 쑥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좀 길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달걀과 방석이 닿는 시간이 그러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얘는 시간이 짧고 얘는 충돌 시간이 힘을 받는 시간이 깁니다. 근데 힘하고 곱한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바닥에서 달걀이 받는 힘의 크기가 크고 푹신푹신한 방석에서 달걀이 받는 힘의 크기는 작습니다. 큰 F가 작습니다. 그렇죠. 큰 F와 작은 T의 곱은 작은 F와 큰 T의 곱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으니까 힘과 시간의 곱이 같은데 딱딱한 바닥은 힘을 받는 시간이 짧고 푹신푹신한 방석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푹신푹신한 방석에서 달걀이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방석 같은 경우에는 델타 T 즉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예, 길어지면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일 때입니다. 이건 똑같은 충격량일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크기가 시간이 길어지면 힘의 크기가 예, 줄어든다,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석에서는 달걀이 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유사한 예들을 몇 가지 더 분석을 해 볼 텐데 다 적었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요거는요 아주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하고 시간의 곱으로 충격량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받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입니다. 근데 달걀이 바닥과 닿아서 힘을 받는데 받는 힘이 일정하진 않거든요. 받는 힘이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격량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면적. 예,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었죠. 자, 그럼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서 누가 방석일까요? 예, 파란색이 이 방석이죠. 방석. 예, 왜냐하면 이 파란색 같은 경우가 요 힘을 받는 시간이 어때요? 길죠. 이걸 T2라고 합시다. 반면에 얘가 딱딱한 바닥이에요. T1. 왜냐면 얘는 힘을 받는 시간이 짧죠. 대신에 힘이 전체적으로 크죠. 받는 힘의 크기가. 방석일 때는 힘을 받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길고 받는 힘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고. 그래서 면적은 어떻다? 면적은 같죠. S1이나 S2나 충격량이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걸 앞서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 충격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충격량은 같은 상황인데 방석의 경우에는 충돌 시간이 기니까 전체적으로 힘이 작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면적이 얘랑 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작으니까 깨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또 힘 곱하기 시간으로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가 지금 실제로는 힘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힘이 일정하지 않지만 힘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힘 곱하기 시간으로 요 S1 딱딱한 바닥으로부터 받는 달걀의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뭐 F1 T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힘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일정한 크기의 힘 곱하기 충돌 시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힘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일정한 크기의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또 요 두 개는 같고요. 근데 이렇게 등식을 세웠을 때 요 F1하고 F2 있죠?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평균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공식적으로 있는 물리량입니다. 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실제로는 힘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힘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충격량을 힘이 일정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그 일정한 크기의 힘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 이렇게 했을 때 그 힘을 평균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계속 변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힘을 받는다 뭔가 대표값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대표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듭니다. 이게 실제로 숫자는 이거랑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충격량이 40뉴턴 초라고 할게요. 그럼 S1도 40뉴턴 초고 S2도 40뉴턴 초입니다. 근데 만약에 T1이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과의 충돌 시간이 1초라고 하면 그럼 딱딱한 바닥으로부터 달걀이 받는 평균 힘은 몇 뉴턴이 되겠습니까? 40뉴턴이 되겠죠. 반면에 방석과 충돌할 때는 충돌 시간, 그러니까 방석과 달걀이 맞닿아서 힘을 받는 시간이 2초라고 하면 그러면 방석으로부터 받는 달걀이 받는 평균 힘은 20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습니까? 면적이 주어지고 충돌 시간이 주어지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바닥과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바닥에 도달해서 바닥과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달걀의 질량이 주어진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이게 뭐 타저알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2kg이라고 칩시다. 질량이. 충격량은 40뉴턴 초고 타조알이라고 바꿉시다. 타조알의 질량은 2kg이라고 할 때 타조알이 바닥에 도달해서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충격량이 40뉴턴 초고 질량이 2kg이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근데 충돌 전에는 운동량이 있었죠. 충돌 후에는 운동량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결국에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되겠죠. 그게 충격량이에요. 근데 충격량이 40뉴턴 초예요. 그 물체의 질량이 2kg이에요. 그럼 속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20m/s가 되겠죠. 2 곱하기 2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다가 운동량이 0이 되었잖아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40이죠. 그게 충격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는 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뭐다? 면적이다. 그리고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힘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요 충격량을 힘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 하면 그 힘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 평균 힘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은 또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으로부터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거기다 질량까지 알면 뭐까지 구할 수 있어요?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식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예들을 보면요, 충격량은 같으나 충돌 시간, 힘을 가한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예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격량 자체는 뭐와 같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으나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 예들로 보면 에어백, 자동차의 범퍼, 도로에 설치된 충격 흡수 장치, 번지 점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에어백 같은 경우 에어백이 있든 없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질량이 50kg인 사람이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50kg 곱하기 시속 60km에 해당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멈추겠죠. 에어백이 있든 없든 결국에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어백이 없고 안전벨트를 안 매면 자동차 앞유리와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멈추겠죠. 그래서 충돌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는 큰 거죠. 근데 에어백이 있으면 충격량은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그래서 힘과 시간의 곱은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에어백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동안 시간이 벌어지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이 받는 평균적인 힘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로에 보면 이런 모양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네. 도로에 설치된 충격 흡수 장치인데 요거는 보통 급경사인 내리막길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경사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매우 위급하죠. 이 경우에 이제 여기 핸들을 꺾어서 여기를 박아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박으면 얘가 이게 쑥 변형이 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좀 벌어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딱딱한 벽이나 그런데 충돌하는 거에 비해서 충돌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도 충격량이 같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길어지는 셈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작아지는 셈이 되고요. 혹시 번지 점프 해본 사람 있습니까? 해보고 싶. 저도 그 패러글라이딩도 한번 타보고 스카이다이빙도 한번 해봤는데 번지 점프는 못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제일 무섭다 하더라고. 세 개 다 해보신 분이 이야기를. 근데 번지 점프를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 줄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도 안 늘어나고 딱 내려가자마자 바로 탁 멈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짧은 시간에 큰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사람이 받는 힘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관절이 빠지거나 뭐 이게 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는 이 번지 점프의 줄은 잘 늘어나죠. 그래서 쭉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운동량이 변해가지고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벌어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이 받는 힘은 줄어들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 있는 걸로 띰틀 착지 동작. 자, 띰틀을 뛰거나 띰틀이 꼭 아니어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굽히면서 이렇게 착지를 하죠. 요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뭐 정확히 그 식을 안다기보다는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 안전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 무릎을 굽히면 안전한 이유가 무릎을 굽히든 안 굽히든 결국에는 멈춥니다. 결국에는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무릎을 굽힘으로 해서 운동량이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들어서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실험을 해보고 싶으면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착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조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거든. 스탠드 책상 올라가서. 스탠드 책상에 올라가면 몇 달간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네. 농담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무릎이 바로 나갑니다. 십자인대 이런 게 파열될 수 있고 무릎을 굽혀야 됩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도 보면 어른들이 등산할 때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하산할 때 다리에 힘줘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다리에 힘주고 걸어라. 다리에 힘주고 걸어라는 게 뭐냐면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주는 행위를 계속 해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릎을 굽힐 때 사실 종아리하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막 지치면 애들이 터벅터벅 걸어요. 힘 안 주고 터벅터벅 걸게 되면은 충돌 시간이 짧아집니다.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젊을 때는 잘 모르죠. 아직 그 싱싱하니까 관절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관절도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등산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혹시 터벅터벅 걷는 이런 버릇이 있으면 고치십시오. 나중에 그 나이가 들면 관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뿐사뿐 걷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적당히 굽혀가면서 걷는. 그러니까 걸을 때 소리가 많이 나는 애들은 좀 의심해봐야 돼요. 자기 걷는 자세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뿐사뿐 걷는다는 게 무릎을 이렇게 굽혀가면서 걷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헬멧입니다. 헬멧.
헬멧 같은 경우도 구조가 보면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안에 이런 그 지지대가 있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면 요 외벽 자체도 충격을 흡수하지만 요또 안에 있는 공간 사이에 이제 움직이는 동안에 그 충돌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안전모인데요. 제가 꼭 수업할 때 한 번은 꼭 얘기합니다. 자전거 안전모 꼭 써야 됩니다. 혹시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반에? 저희 반 4명 있어요. 4명 있어요? 안전모 쓰는 사람 있어요 혹시? 한 명도 없어? 요즘은 그나마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전교에 한 명도 없었어요. 안전모가. 근데 요즘은 그래도 몇 명 쓰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모 꼭 쓰십시오. 이거 제가 제 경험담을 얘기해 줄게요. 제가 이게 저도 안전모 안 쓰고 자전거를 종종 탔었는데 그 태화강변에 보면 자전거 타기 되게 좋게 되어 있죠. 선방이 예, 그래서 태화강변에 이제 자전거를 제가 여름에 타러 갔는데 반바지를 입고 하얀 반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데 내리막길을 신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자전거가 좀 속도가 잘 나는 자전거였거든요.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타다가 또 뒷타이어 같아요. 이 뒷타이어를 이렇게 봤어요. 매우 위험한 행위죠. 여기 속도가 매우 빠른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것 같다고 뒷타이어를 보는데 갑자기 바닥의 색깔이 달라지더라고. 탈선을 한 거야. 이게 트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있지. 그쪽으로 막 들어가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속으로 일단 과거 시절. 뭐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물리 전공이니까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건 넘어질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일단 넘어지는데 최대한 몸을 비틀어서 그 트랙 쪽으로 넘어졌어요. 트럭 쪽으로 넘어진 이유가 트랙은 그래도 좀 푹신푹신하거든. 그래서 트랙이 이제 쑥 들어가는 동안 충돌 시간을 좀 벌어줘요. 그다음에 이게 머리랑 바로 부딪히면 또 충돌 시간이 짧아지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팔을 먼저 닿게 하고 그다음 어깨가 부딪히고 그다음 머리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가 물리를 배웠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머리에 받는 힘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지금 뭐 웃으면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진짜 이렇게 어이없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전거 속력이 꽤 빠르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니까 진짜 굉장히 아팠어요. 그때 보통 넘어지면은 일단 부끄럽잖아. 근데 그때는 너무 아파하고 심각해가지고 부끄럽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돼요. 아프다. 이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머리로 바로 부딪혔으면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히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팔 먼저 짚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그 운이 좋았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잘못하다가 진짜 머리가 먼저 부딪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멧을 안 쓴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진짜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쓰신 상태에서. 예, 안 썼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헬멧을 산 다음에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자전거를 못 타고 있습니다. 헬멧을 아직 안 사가지고. 그래서 헬멧을 진짜 꼭 써야 됩니다. 그냥 이런 우스갯소리로 넘기지 말고 꼭 쓰십시오. 그때 또 굉장히 그날 진짜 글루미한 날이었는데 그냥 제가 거짓말을 꾸며낸 얘기 아니고 그렇게 딱 되고 나서 이제 막 흰 반바지를 입었었거든요. 막 이 피가 막 묻었고 막 까져 있었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죠. 이제 뭐 저기서 그 상태를 못 하니까 집으로 이제 처음에 119를 전화할까 하다가 이제 몸을 움직이니까 몸이 일단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거짓말같이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비를 막 맞으면서 막 이제 피가 상처에 피가 이제 막 씻겨 내려가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집에 다 갈 때쯤 되니까 소나기니까 또 그치더라고. 그쪽 햇볕이 쨍쨍 나는데 이상하게 내 머리에만 비가 계속 와요. 비가 계속 내려서 좀 이상해가지고 뒤로 싹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저한테 물총을 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총을 쏘고 있는데 제가 딱 돌아보니까 안 쏜 척하고 딴 데 보고 그 다음에 딱 돌아보니까 또 물이 막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또 딱 돌아보니까 또 안 쏜 척하고. 근데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게 못 쫓아가겠는 거야 걔를. 그래서 가서 이제 뭐라 하려고 하는데 못 쫓아가가지고 말할 힘도 없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째려봤죠. 이렇게 째려봐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데 걔 얼굴은 제가 기억해놨습니다. 나중에 한 고등학교로 한번 올라와봐라. 이제 내가 다니는 학교로 반드시 온다 이러면서 지금 한 중학생쯤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씻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하는데 막 상처가 여기저기 많이 났었거든. 이제 엄지 손가락에도 상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제 엄지 손가락이 보다시피 좀 굵거든요. 이게 500원짜리 크기 정도 될 정도로 이게 엄지가 굵은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시더니 이거 부은 게 아니냐고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다른 쪽 손가락 멀쩡한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이게 원래 내 손가락 모양이다 이러면서 그러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이제 어깨가 제일 아파서 어깨를 찍고 나서 손가락을 또 찍어보세요. 이거 찍어보자는 거야. 근데 그때는 화를 냈지. 내 손가락 맞다고 이게 원래 이 상태라고 막 뭐라 하고 그랬던 막 기억이 나면서 막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내가 직업병인 게 요 이야기를 충격량과 운동량 단어에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우울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전거를 탈 때 뭐를 써야 된다? 안전모를 써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이거 말고라도 여러분 그 세그웨이 있죠, 세그웨이. 발통, 발통이라고 합니다. 그 태화강 공원에 가면 막 이게 발통 2개 있는데 위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뭘 목격했냐면은 어떤 아빠와 아들인데요. 아들은 한 그 초등학생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유치원생 정도 돼 보이는데 내 속으로 그 아빠를 되게 뭐라 했어요. 왜냐면 아빠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애는 보호장구가 없어. 근데 애를 혼자 태우면서 옆에서 아빠가 막 속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막 달려가면서. 그래서 애는 유치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잘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속도가 갑자기 너무 빨라져가지고 달리는 방향으로 바로 넘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고 뒤에 사람들이 막 다 놀랬어요. 애가 이제 너무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근데 애는 헬멧을 안 쓰고 있으니까 나는 순간 이제 진짜 아빠를 엄청 그때는 사실 속으로 욕한 게 아니고 진짜 욕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애를 갖다가 안전모도 안 쓰고 아빠라는 사람이 저렇게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때 119 부르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애가 우는 거 보니까 의식이 없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그 안전모 꼭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모. 나중에 여러분 애가 생기더라도 애랑 뭐 자전거 타거나 뭐 스케이트 타거나 뭐 이런 세그웨이 이런 거 탈 때 꼭 안전모를 씌우고 태우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안전모를 꼭 써야 된다. 태권도 헤드기어 이런 것도 꼭 쓰고 하죠. 근데 권투는 내가 안 그래도 신기해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권투는 보면은 아마추어는 헤드기어 쓰는데 프로 복싱은 헤드기어 안 쓰죠.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걔가 얘기해 주던데 프로는 장갑이 다르대요. 권투 장갑이 자체가 큰 거예요. 권투 장갑 자체가 두꺼워가지고 헤드기어를 안 쓴다고. 아마추어 복싱은 권투 장갑이 좀 얇고 프로 복싱은 권투 장갑이 두꺼워가지고 그거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헤드기어를 안 쓴다 그러네요. 야구할 때도 헬멧을 꼭 써야 됩니다. 야구할 때. 여러분 야구를 직접 할 일은 잘 없겠지만 요새 스크린 야구 이런 게 많이 생겼죠. 스크린 야구 혹시 치는 사람 있어요? 그거 하면은 안에 분명히 헬멧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쓰죠. 잘못해서 맞아. 그거 진짜 잘못해서 맞으면 위험합니다. 기계라는 게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잘못 날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맞으면 사실 머리 쪽으로 잘 날려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또 그런 확률은 매우 작지만 배트에 공이 맞고 머리에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확률은 매우 낮긴 하지만 또 벽에 맞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헬멧이 꼭 필요합니다.
또 자동 그 공사장에서도 안전모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건물 무너지면은 뭐 그냥 그 매우 위험한 거고. 근데 건물이 위험해지는 게 아니더라도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작업을 하던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안전상. 예, 그러면 그게 머리랑 바로 부딪히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전모를 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다못해 뭐 조그만 부품이라도 떨어지더라도 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우선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그게 운동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머리랑 부딪히면 짧은 시간에 큰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써서 충돌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그 힘은 똑같이 작용하지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늘리는 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실험 중에서 빨대의 길이를 달리한 거 있죠. 빨대의 길이를 길게 하면 똑같은 힘이라도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면봉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죠. 이 충격량 뭐와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좀 여러 번 나왔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힘을 주라도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이 커지고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큰 운동량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예로는 이제 포신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경우. 포 같은 경우에 그 사정거리가 긴 포일수록 포신의 길이가 깁니다. 그 이유가 그 포는 로켓이랑 다릅니다. 로켓은 연료를 계속 분사합니다. 날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계속 힘이 작용해요. 근데 포는 포신 안에 있을 때만 힘을 받습니다. 추진력을. 포신 안에 포하고 포신 사이에 갇혀있던 높은 압력의 그 공기가 밀어내는 거예요. 포를. 그러니까 포신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추진력은 없는 거죠. 그냥 자유낙하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유사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신 안에 있을 때만 힘을 받거든요. 따라서 포신의 길이가 길어야지 오랫동안 힘을 받아서 큰 운동량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신의 길이도 권총하고 소총하고 여러분 총알 보면 총알의 크기는 별로 차이 안 나요. 하지만 이제 권총보다는 소총이 더 멀리 가죠. 사정거리가 더 긴 이유가 총신의 길이가 기니까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 각종 팔로우 스윙 있죠. 야구 배트를 휘두를 때도 끝까지 휘두르라 그러고 골프채를 휘두를 때도 끝까지 휘두르라 그러고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칠 때도 끝까지 휘두르라고 합니다. 각각 이유가 뭐냐면 그 야구 배트와 야구공 사이에 닿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팔로우 스윙을 하면. 그러면 야구공과 배트가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공이 배트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량이 커지죠. 그럼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고 야구공이 큰 운동량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팔로우 스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타자들이 그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훈련할 때 보면 그 벌크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근육량을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힘을 키우기도 하지만 자세를 교정하기도 하죠. 자세를 통해서 이제 풀 스윙을 하면 이제 배트와 공 사이의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큰 운동량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로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